라디오 독서실 한국인이 사랑하는 우리 문학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김경란입니다. 겨울 물오리 이원수 얼음 어는 강물이 춥지도 않니? 동동동 떠다니는 물오리들아. 얼음장 위에서도 맨발로 노는 아장아장 물오리 귀여운 새야. 나도 이젠 찬바람 무섭지 않다. 오리들아, 이 강에서 같이 살자. 이원수님의 동시 겨울 물오리입니다. 이 동시는 구강암으로 고생하던 선생님께서 임종 직전에 딸 손바닥에다 손가락으로 썼다고 해요. 마지막 구절, 나도 이젠 찬바람 무섭지 않다. 이 구절의 내용은 화자께서 죽음을 받아들이고 자연으로 돌아가겠다는 뜻을 담고 있다고 하는군요. 끝구절도 의미가 있습니다만 겨울 물오리 전체가 마음을 따뜻하게 만들어주지 않나요? 그건 불과 몇 줄 되지 않는 짧은 동시지만 그 안에 담긴 진심 때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런 걸 보면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건 결국 진심이 아닐까. 소리로 만나는 책 라디오 독서실. 한국인이 사랑하는 우리 문학을 김경란 아나운서와 함께 만나봅니다. KBS 라디오 독서실 오늘 보내드릴 작품은 2011 현대문학상 수상작입니다. 전경린 작가의 강변마을인데요. 전경린 작가는 1995년 동아일보 신춘문예에 중편소설 사막의 달이 당선되면서 문단에 데뷔했습니다. 작품 소개한 후에 전경린 작가 전화로 모셔서 자세한 얘기 나눠볼게요. KBS 라디오 독서실 한국인이 사랑하는 우리 문학. 오늘 함께 하실 작품은 전경린 작가의 강변마을입니다. 강변마을 전경린. 국수집 뒷마당에 넓은 건조장 가득, 가지런히 빗긴 듯한 긴 국수빨들이 간지럼을 타듯 흔들리고 있었다. 국수빨은 빗줄기를 담기도 했고 늘어뜨린 무명시를 담기도 했다. 무수히 많은 국수빨과 무수히 많은 빗줄기와 무수히 많은 무명실이 섞여서 바람과 햇빛의 빗질에 소리 없이 웃는 것 같았다. 공기 속에는 포근한 밀가루 냄새가 떠다니고 내 속눈썹은 무거워져 저절로 눈꺼풀이 감겼다. 맨날 국수야. 어제 말린 국수로 달라 그래. 그게 맛있다. 맛있긴 국수가 그게 그거지. 잠깐 물어주물거리나. 빨리 안 갔다 오지 못하나. 맨날 나만 시켜. 대체 은성이는 어딜 감기고. 너도 오빠 또 동네 아들 때리고 있나 잘 살피봐라. 너다야 설탕물도 그만 씹어라. 우리 집은 중학교 앞에서 문방구를 했다.
학용품과 책, 과자류를 파는 가게였다. 방학 동안은 학교 운동장이 텅 비고 우리 가게도 문을 닫아 집밥 같은 아우성이었다. 말 대신 주먹질이나 발길질을 해대는 오빠와 설탕물을 젓가락에 찍어 먹거나 비눗방울을 날릴 때 빼고는 잠시도 조용할 틈 없이 엉겨붙어 울거나 우는 형제들을 피해 구석진대로 숨어 다니는 나. 그리고 잔뜩 날이 서서 서로에게 퍼부을 욕을 우리에게 대신 쏟아내는 사이 나쁜 할머니와 엄마가 높은 담장 안에서 하루 종일 복잡됐기 때문이었다. 다른 아이들처럼 먼 곳에 있는 외갓집이라도 가고 싶었다. 하지만 우리 집에는 없는 것이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외갓집이었다. 어느 집보다 빨리 컬러 텔레비전이 들어왔고 전축과 연필깎이와 선글라스와 멋진 오토바이가 있었지만 외갓집은 없었다. 아버지는 작은 건축회사의 총무부장이었지만 친척들은 수한가라고 수군거렸다. 아버지라면 해결 못하는 일이 없다고 했다. 그날 긴 국수발을 앞니로 똑똑 분질러 먹으며 터덜터덜 걸어 집으로 갔을 때 나에게 갑자기 외갓집이 생겼다. 외갓집? 몇 번을 말해 알아듣노. 방학 동안에 외갓집 가 있으라니까. 우리 외갓집 생겼어, 엄마? 아이, 그게 어떤 외갓집? 사촌. 그래, 사촌 외갓집이다. 우리끼리가? 엄마는? 엄마? 가게, 그래, 문방구 봐야지. 저 아저씨가 데려다 줄 거니까네. 아저씨 따라가면 된다. 오빠, 언니, 우리 외갓집 가자. 도대체 갑자기 외갓집은 뭐고, 거긴 왜 가라는 거야? 버스에서 내렸을 때 굉장한 뜨거움이 훅 끼쳐왔다. 당황하는 사이 버스는 먼지를 일으키며 떠나버리고 길은 텅 비었다. 얘들아, 여기서부터 오리를 걸어가야 돼. 우리를 데려간 아저씨가 들판길로 접어들며 말했다. 하늘과 해와 길이 모두 백광 속에서 타오르는 것 같았다. 나무 한 그루 없는 길이 벼가 자라는 들판 가운데로 쭉 뻗어 있었다. 얼마 못 가 머리 위쪽 정수리가 인걸불을 인 듯 뜨거워졌다. 신기루처럼 흰 불꽃이 일렁이는 백광 속을 부유하듯 걷고 또 걸어갔다. 마녀가 부를 때는 솥 안에 갇힌 기분이었다. 그 집은 마을의 첫 골목 안 세 번째 집이었다. 화장실. 목말라 죽겠어. 오빠는 물을 마시기 위해 부엌을 찾아 뛰어들었고 동생은 마당 가운데 선 채 무서운 일이라도 겪은 듯 갑자기 울음을 터뜨렸다. 나 역시 울고 싶은 것은 마찬가지였다. 대문 곁에 나무처럼 크게 자란 까마중이 까만 열매를 매달고 있었는데 그 뒤에 거적을 쳐놓은 곳이 변소였다. 입구에서부터 푹 삭은 배설물 냄새와 소독약 냄새가 진동했다. 냄새. 무슨 화장실이 이래. 안 돼, 나 못하겠어. 시골 변소라 낯설제. 아이고 많이 더웠구나. 돌아나가려고 할 때 누군가가 들어왔다. 할머니였다. 할머니는 햇볕에 익어 붉고 뜨거운 나의 뺨을 두 손으로 감싸 식혀준 뒤 내 손을 꼭 잡고 판자 위로 한 걸음씩 데리고 가 구멍 사이에 다리를 놓도록 도와주었다. 소문으로만 들었던 외할머니였다.
나의 사촌 외할머니는 몸집이 크고 퉁퉁했다. 은혜, 이게 우리 공주님 이름이가. 네. 다들 더웠지? 어여들 먹어라. 외할머니, 이게 뭐예요? 수박이잖아, 바보야. 나도 수박은 알아. 수박 화채였는데 너희들 온다고 미리 만들어 놓고 기다리다가 집에 돼버렸다. 아이고, 다들 잘 먹네. 더 줄까? 네, 할머니. 수박즙을 2잔씩 마시고 나니 눈 속에 열기가 식은 것 같았다. 외할머니는 피부가 햇감자색이었고 얼굴 모양도 감자처럼 둥글고 표정도 감자 속처럼 환했다. 주름진 얼굴이지만 눈과 코와 입술은 늙지 않고 예뻤다. 집에는 외할머니 혼자뿐이었다. 우리는 찬 우물물로 등목을 하고 늦은 점심을 먹었다. 햇감자를 깐 고등어 조림과 처음 먹어보는 중국 춘장과 연한 고구마 줄기에 멸치 몇 마리를 넣고 좀 맵게 볶은 나물. 깜짝 놀랄 만큼 맛있는 음식들이 꼭 안아주듯이 혀에 감긴 뒤 목을 타고 내려갔다. 점심을 먹은 뒤에는 외할머니가 마루 위에 호디브를 펴주었다. 온이나 고단했을 기다. 한숨씩 푹 자그래. 네, 할머니. 선풍기 바람 많이 쐬면 안 좋으니까네. 좀 이따 끌기다. 걱정 말고 푹 자그래. 네. 나와 오빠와 동생은 그 위에 나란히 누워 선풍기 바람을 쐬며 낮잠을 잤다. 얼마나 잤는지 모르지만 깨어났을 때는 가지런히 빗질되어 햇살에 잘 마른 국수처럼 몸이 고요하고 보송보송했다. 몸 안에 찔러대던 가시들이 모두 뽑혀나간 것 같았다. 동생들과의 부대낌과 엄마의 앞바구니와 계집인 것 자체를 질타하는 할머니의 힐난과 언제 터질지 알 수 없는 아버지의 돌발적인 분노. 가게 문을 두드리고 들어서는 모르는 사람들의 눈빛에서 느꼈던 불안. 차가 지나갈 때마다 구름처럼 일어나 집안 구석구석에 스며들던 입자 굵은 흙먼지 같은 것들이 전부 가시가 되어 몸을 찔렀던 모양이었다. 긴 저녁이 지나는 사이 가시나무 울타리 틈 사이로 어둠이 몰래 숨어들어와 마당에 웅크렸고 밤하늘은 공연장 무대처럼 깊숙이 열렸다. 그리고 어둠을 먹은 별들이 하나 둘 딸랑딸랑 소리를 내며 등장했다. 할머니는 마당의 평상 아래에 모깃불을 피우고 수박을 내왔다. 아이고, 수박을 참 잘 먹네. 좀에만 더 빨리 오지. 엊그제까지만 해도 밭고랑에 수박이 7천으로 뒹굴었는데 지금은 수박 수확이 끝났대. 그래도 이제 포도 수확철이란다. 대신 포도는 실컷 따먹을 수 있대. 포도를 실컷 따먹을 수 있어요? 그럼. 수박이 밭에 굴러다니고 포도를 밭에서 실컷 따먹을 수 있는 곳이라니 천국이나 다름없었다. 평상에 누워 별들을 보니 빛나는 별들이 넝쿨을 따라 주렁주렁 엉겨붙은 포도송이로 보였다. 그날 밤 오빠와 나는 알고 있는 모든 노래를 다 불렀다. 내 몸은 뚜껑이 활짝 열린 노래상자 같았다. 잠이 깼을 때 낮은 채살문으로 가루우유 같은 아침빛이 배어들고 있었다.
나는 일어나 앉아있다가 무엇에 끌려가듯이 거울 앞으로 가서 섰다. 거울 곁에 액자 속에는 예쁜 처녀가 정면을 향해 고개를 약간 튼 채 살며시 웃고 있었다. 동그란 얼굴이 외할머니를 닮았지만 따스하고 포근한 감자 맛이 아니라 시원하고 달콤한 배맛이 날 것 같은 처녀였다. 툇마루 아래에 희고 신선한 아침이 가득히 몰려와 있었다. 아침이 왕을 아련하는 사심처럼 그렇게도 낮게 이마를 낮추고 온다는 것을 나는 처음으로 알았다. 아침을 먹은 후 외할머니를 따라 동네를 한 바퀴 돌았다. 어떤 집에서는 첫 수확한 포도를 내놓았는데 우리에게 각자 한 송이씩을 주었다. 검은 보랏빛 포도 껍질을 벗기면 탱탱하고 투명한 녹두빛 속이 나왔다. 그 시고 단맛에 정신이 아찔했다. 야들아, 너희들 이리 좀 와봐라. 예, 할머니. 야들은 도시에서 온 아들이다. 은성이, 은혜, 은하대. 친하게 놀그래. 예. 우리 이따가 강에 갈 건데. 까까머리에 몸이 가느다랗고 피부가 까맣게 그을린 아이는 쑥스러워하며 고개를 숙인 채 옆눈으로 나를 보았다. 흰자위가 도화지처럼 휘었다. 집에 돌아온 외할머니는 무척 힘든 일을 한 사람처럼 갑자기 지치고 늙어 보였다. 그러다가 두 눈을 커다랗게 뜨고 화가 난 듯 위쪽을 응시하고 있었다. 외할머니의 눈길을 따라가니 방문 위에 걸린 커다란 액자 속에 든 사진들이 보였다. 액자 한가운데에 작은 방 안에 액자 속에 있던 처녀와 외할머니가 꽃다발을 들고 웃고 있었다. 할머니, 언니는 안 와요? 은혜가 언니를 아나? 아니요, 몰라요. 방 안에 있는 사진에서 봤어요. 그랬구나. 이모란다. 언니가 아이고 이모. 이모는 먼 데가 있단다. 먼데 어디요? 그냥 먼데. 우리도 먼 데서 왔는데. 할머니 덥죠? 제가 부채 붙여드릴게요. 아이고 시원하다. 내가 붙여줄 거야. 부채 이때나. 나도. 아이고 나 이러다 다치겠다. 그럼 차례대로 붙여주기로 하자. 좋아? 내가 오빠니까 내가 먼저 붙여드릴래. 아이고 시원타. 우리 새끼들 점심 먹어야지. 뭘 만들어줄까? 혹시 먹고 싶은 거라도 있나? 라면이요. 나도 라면요. 국수 말고 진짜 라면 먹고 싶어요, 할머니. 그래. 내 귀한 손님들 좀 애만 기다리고 있거래. 점심을 먹은 뒤 할머니는 마루에 혼이불을 켜주었다. 혼이불 위에서 뒹굴고 있는데 대문 앞이 왁자지껄하더니 마을 아이들이 들어섰다. 아이들은 자기 몸만큼 큰 검정색 튜브들을 허리에 끼거나 팔에 걸고 있었다. 강에 갈래? 안 된다. 할머니, 강에 가고 싶어요. 저도요, 할머니. 나도요. 안 돼. 왜요? 위험해. 저 아이들은 가잖아요. 저 아들은 강에서 자란 물고기들이지만도 너희들은 안 돼. 나 한 번도 강을 본 적 없단 말이에요. 강에 가고 싶어요. 야들아 가거라. 가서 너희들끼리 놀아. 예. 강에 가고 싶은데 할머니 괜히. 할머니, 강은 어느 쪽에 있어요? 강은
우리 집 골목을 나가 도로를 건너가서 넓은 포도밭이랑 넓은 수박밭, 그러고 넓은 땅콩밭을 다 지나면 둑이 나온대. 그 둑을 넘어 모래밭을 지나면 거기가 강이야. 강은 커요? 굉장히 크고 길고 힘이 세지. 강이 그렇게 무서워요? 그럼 용처럼 무섭단다. 화가 나면 몸이 엄청나게 커져서 땅콩밭이랑 수박밭을 삼켜비리고, 더 화가 나면 포도밭도 삼켜비리고 마을가장 삼켜비리. 그라이 낯선 아들은 순식간에 꿀꺽 삼켜비리지. 할머니, 강이 보고 싶어요. 정말 보고 싶어요. 너 사실은 엄마가 보고 싶어서 우는 게지? 엄마는 하나도 안 보고 싶어요. 정말로 강이 보고 싶단 말이에요. 아이고, 강이 보고 싶다고 우는 아는 처음 본데. 곧 보게 될 끼다. 정말요? 그래, 곧. 곧 언제요? 외할머니는 눈을 감은 채 대답하지 않았다. 눈을 감으니 외할머니 숨소리가 들렸다. 먼 강물의 숨소리 같았다. 며칠이 지난 뒤였다. 저녁을 먹고 있는데 군인 아저씨가 들어왔다. 충성! 아이고, 내 새끼. 아이고, 휴가 나왔나. 아이고, 잘 왔대. 군인 아저씨 잘생겼다. 그치? 조용히 해. 얘들은 누구야? 어? 우리 이름에 묻는 건 아닌 것 같고, 이럴 땐 뭐라고 대답을 해야 되지? 우린 누굴까? 외삼촌이란다. 안녕하세요. 이 아들은 은성이, 은혜, 은하다. 누구냐니까. 나중에 얘기해줬구만. 이거 밥부터 먹자. 응, 자. 다음날 외삼촌은 늦게까지 잤다. 점심을 먹은 후 외할머니가 말했다. 이 아들 강에 대불고 가서 좀 놀고 오거라. 약속 있어요. 휴가 나온 군인한테 무슨 대수로운 약속이 있다 그러나. 저녁에 나가고 오늘 낮에는 아들하고 좀 놀아주거라. 싫어요. 그러면 내일이라도. 아유, 싫어요. 싫다고요. 외삼촌은 방으로 들어가 방문을 부서져라 탕 닫았다. 매미가 죽을 듯이 울어댔다. 잠시 뒤 그는 옷을 차려입고 나와 횡하니 나가버렸다. 그렇게 뛰쳐나간 외삼촌은 사흘이나 지난 뒤 한밤중에 돌아왔다. 나흘째 아침에 깨니 외삼촌이 세수를 하고 있었다. 햇살이 안개를 한 움큼씩 걷어내는 이른 아침이었다. 나는 외삼촌이 세수하는 것을 보고 있다가 수건을 지웠다. 여기 수건. 너 강의 보고 싶다고 울었다며? 네. 오늘 강에 가자. 정말요? 와, 강에 간다! 강에 간다! 점심을 먹고 나갔던 외삼촌은 이불만큼 크고 평평한 튜브를 메고 우리를 데리러 왔다. 외할머니는 삶은 고구마와 감자와 찐옥수수를 싸주었다. 강으로 가는 길은 초등학교와 포도밭 사이에 틈처럼 좁은 풀밭길이 시작이었다. 길을 덮은 모래는 점점 더 깊어지더니 땅콩밭을 지날 때는 모래밭으로 변했다. 마침내 가파른 강둑을 타넘고 올라섰을 때 물비린내를 품은 길고 서늘한 바람이 불어왔다.
강물이 되게 까맣다. 물이 깊어서 그래. 외삼촌, 좀 무서워요. 너희들 저쪽 아래는 가면 안 돼. 그안에 뜰기신이 말명을 잡아당긴대. 물도 되게 깊은가 봐. 이리 와봐. 무서워요, 외삼촌. 괜찮아. 야, 상지야. 애들 튜브 위에 좀 올려줘. 외삼촌은 어쩔 줄 몰라 하는 우리를 튜브 위에 올렸다. 정말 푹신푹신한 요 위에 앉은 듯 했다. 외삼촌은 우리를 엎드려 눕게 하고 두 친구와 함께 튜브 모서리를 잡아 끌며 강물 속으로 걸어 들어갔다. 나는 누워서 튜브를 꼭 쥐었다. 내 심장 소리가 얼굴까지 차고 올라와 귓속에서 울렸다. 외삼촌과 친구들의 몸이 점점 더 강물에 빠지고 있었다. 허리까지, 가슴까지, 어깨까지, 목까지 잠겼을 때까지 물결의 저항을 버티며 걸어간 그들은 이윽고 몸을 맡기고 아래로 흘러내려갔다. 표류였다. 강의 가운데서 물결은 더 가파르고 다급하고 높았다. 우리는 주먹을 꽉 쥐고 입을 커다랗게 벌려 소리를 내질렀다. 외삼촌이 잡아주어서 두렵지는 않았지만 물결이 갑자기 높아지거나 빨라질 때는 내 머릿속에서도 소용돌이가 일어났다. 강물 속에 정말 힘센 용이 숨어있는 것 같았다. 큰 물살을 타넘어 아래로 흘러내려가니 튜브는 서서히 강 가장자리로 밀려나갔다. 가장자리에서 좀 쉰 뒤 다시 위로 올라가 두 번째 표류놀이를 했다. 세 번째, 네 번째. 우리는 소리를 너무 내질러 목이 쉬었고 주먹을 너무 꽉 쥐어 손바닥에 피가 배었고 온몸이 기쁨으로 차올라 날고 있는 것 같았다. 외삼촌과 그들은 우리를 위해 작정한 듯 성가시하거나 힘들어하지 않고 계속해서 강 가운데로 실어가 주었다. 외삼촌은 그날 저녁에 약속이 있다고 나가서는 일주일 동안이나 나타나지 않았다. 오빠와 나는 또 강에 가겠다고 졸라댔지만 외할머니는 엄하게 금지했다. 그러나 나는 흙과 물고기와 수초 냄새가 아득하게 섞인 흐린 강물 냄새에 취해버렸다. 물의 따스함과 서늘함과 물결에 부딪혀 반사하는 햇빛의 아롱거림과 물속의 어둡고 깊숙한 그늘이 내 몸 안에서 뒤챘다. 꿈속에서는 두툼하게 사려오른 물결이 몸을 밀기도 하고 몸을 감기도 하고 혹은 몸을 짓누르기도 했다. 어느 때는 속수무책으로 떠내려가기도 하고 아래로 한도 끝도 없이 끌려내려가기도 했다. 한낮에 마당에서 놀다가도 몸이 물결 속으로 곤두박질 치듯 화들짝 놀랐다. 그럴 때면 강이 부르기라도 한 듯 강에 가겠다고 울었다. 나는 땅의 밋밋한 바닥에 만족하지 못하는 사람이 되어버렸다. 어느 날 외할머니가 말했다. 우리 은혜가 강에 상사병이 걸렸구나. 이 동네에도 어느 해 여름에 그런 병에 걸린 남정네가 있었단다. 그 남정네는 매일 강에 가서 이 강변에서 저 강변으로 건너다녔지. 매일매일 강에 들어가더니만 태풍이 온 날도 갔단다. 물이 불어난 폭우 속에서도 도강을 했지. 그러다가 그만 떠내려가 비릿단다. 어디까지 떠내려갔는지는 찾을 수가 없었어. 바다까지 가서 물고기한테 눈이 파맥혔을 기라. 그래도 가고 싶구나. 네, 할머니. 그래, 가자. 그날
외할머니를 앞세우고 뜨거운 길을 지루하게 걸어서 갔지만 강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튜브도 없고 아이들도 없고 외삼촌도 그 친구들도 웃음소리도 없었다. 모래밭과 강만이 숨을 쉴 수 없을 지경으로 거대했다. 그 강을 건넜다는 사실조차도 믿어지지 않았다. 그 텅 빈 거대함에 압도되어 벙어리처럼 말이 나오지 않았다. 강은 내 기억과 달랐고 우리는 강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우리는 돌아서서 뚝 위로 올라가 삶은 감자를 먹고 참외를 깎아 먹었다. 나는 목이 막혀 손바닥으로 가슴을 몇 번 쳤다. 그리고 꾹꾹 눌러온 질문을 했다. 외삼촌은 이제 안 와요? 정없는 놈이 인사 한마디 없이 귀대했다는구나. 귀대요? 군인이 휴가 끝나고 군대에 돌아가는 게야. 뭔지 모르면서도 나는 알 수 없는 슬픔과 외로움을 경기처럼 경험했다. 울음을 터뜨리고 싶었지만 꾹꾹 참았다. 딸꾹질이 나기 시작했다. 할미 장에 갔다 왔구만. 네, 다녀오세요. 안녕히 다녀오세요. 이른 아침을 먹은 뒤 할머니는 장에 간다고 양은 대야를 머리에 이고 떠났다. 오빠와 나와 동생은 마을 아이들을 따라 단층 건물 2동이 서 있는 학교에 가서 오전 내내 놀다가 왠지 시들하고 외로워져서 집으로 돌아가고 있었다. 우리들 곁에 검정색 자동차가 바짝 다가와 스르르 서더니 차문이 열리고 뜻밖에도 아버지가 내렸다. 너희들 맞구나. 아버지. 조수석에 탄 저 여자는 이모 닮았네? 까맣게 탔구나. 그래, 잘 지내고? 안녕하세요, 아버지. 그래. 아버지를 미워해야 돼, 말아야 돼? 그래, 뭐 필요한 건 없어? 엄마가 보고 싶어요. 엄마가 보고 싶다고? 아버지는 믿기지 않는다는 듯 되물었다. 사실 엄마가 보고 싶은 것은 아니었다. 그릇을 내던지는 것 같은 엄마의 악다구니도 결코 듣고 싶지 않았다. 사촌 외갓집에서 나는 설거지도 하지 않고 마루도 닦지 않고 심부름도 하지 않고 잔소리도 듣지 않고 그저 놀기만 하며 지낼 수 있었다. 계집애라고 구박하는 할머니도 없었다. 나는 아무 의무 없는 귀한 손님인 것이다. 밤에는 포도를 먹으며 마음껏 노래를 불렀고 낮엔 소꿉놀이를 지겹도록 할 수 있었다. 할 수만 있다면 평생 사촌 외할머니와 살며 군대 간 외삼촌과 먼 곳에 간 이모를 기다리고 싶었다. 곧 집에 가게 될 거야. 자, 이 돈은 근성이가 갖고 있어. 자. 예. 그래, 그럼 나 간다. 자동차는 먼지를 날리고 떠났다. 돌을 툭툭 차며 걷는데 몇 달 전에 엄마가 했던 말이 문득 생각났다. 엄마가 없으면 네가 엄마 대신이다. 동생들 잘 돌봐야 된대. 알겠지? 그 말을 들을 당시에는 생각 없이 흘린 말이었고 바로 그 순간까지도 까맣게 잊고 있었던 말이었다. 나는 갑자기 집에 가고 싶어서 자동차가 달려간 길을 향해 뛰기 시작했다. 아무래도 집에 엄마가 없을 것만 같았다. 먼지를 뒤집어 쓰고 사촌 외갓집에 들어서니 외할머니가 외출했던 차림 그대로 멍하니 마루에 앉아 있었다. 할머니.
아이고, 내 새끼들 오나. 네, 할머니. 아버지 봤나? 네, 봤어요. 그래. 할미가 장에 갔다 왔는데 우리 은성이 은하한테 뭐가 필요할꼬? 외할머니는 마루에 놓인 양은대야를 다급하게 우리 앞으로 밀고 왔다. 플라스틱 머리띠, 고무 슬리퍼와 원색 줄무늬 나일론 팬티들과 러닝과 과자였다. 강냉이를 튀긴 과자를 한 자루나 내놓았다. 우리는 과자를 잔뜩 먹은 뒤 새 팬티와 러닝을 입고 슬리퍼를 신고 머리띠까지 두른 채 사찰나무로 달려가 매달렸다. 사찰나무 붉은 열매는 노래하는 음표들 같았다. 그리고 시간은 셀 수 없이 지나갔다. 일주일인지 한 달인지 1년인지 알 수 없었다. 어느 순간 시간은 멈춘 것 같기도 하고 몸으로 파고들어 살과 피가 되는 것 같기도 하고 강처럼 나를 밀고 멀리 흘러가는 것 같기도 했다. 아버지가 우리를 데리러 온 날은 남해안으로 태풍이 지나간 뒤였다. 사흘 동안 폭우가 내려 강물이 두굴 넘어와 땅콩밭이 잠겼다고 했다. 사촌 외갓집에 대문 밖 변소도 넘쳐 마당과 길이 오물로 뒤덮였다. 우리는 냄새 때문에 코를 잡고 숨을 쉬었다. 그런 와중에 아버지는 마당에 놓인 디딤돌들을 밟고 사촌 외갓집에 들어섰다. 아버지는 외할머니께 정중하게 인사를 했다. 우리는 신이 나서 가방을 챙겼다. 악취로부터 해방이었다. 외할머니는 마루로 올라가 앉더니 고개를 숙이고 울기 시작했다. 우리는 코를 준 채 외할머니 앞에 주르르 서서 인사를 했지만 외할머니는 고개를 들지 않았다. 할머니, 안녕히 계세요. 어이야, 그래. 내 새끼들 잘 가, 그래. 빨리 가자. 냄새나. 빨리 가요. 그럼 저 갈게요. 안녕히 계세요. 마당의 디딤돌들을 한 발 한 발 딛고 가느라 대문을 지날 때야 돌아보니 외할머니는 그 자리에 그대로 고개를 숙이고 앉아 있었다. 그날 잠이 든 채 집에 도착해서 비몽사몽 중에 차에 내렸을 때 다시 그 처녀를 보았다. 그 처녀다. 아버지 차 타고 외갓집에 왔던. 얼굴이 이모 맞잖아. 빨리 출발 안 하고 뭐하나? 엄마, 차 안에 탄 처녀 사촌 이모 맞지? 그치? 이모잖아. 그렇지? 등에 불이 일어나는 것 같았다. 눈물이 쑥 빠져나왔다. 나는 긴 꿈에서 깨듯 진저리를 쳤다. 집에 들어가니 넷째 동생이 태어나 있었다. 여동생이라고 했다. 아기는 엄마 방이 아닌 할머니 방에 누워 있었다. 아기가 우는데도 엄마는 쳐다보지도 않고 묵묵히 물을 데웠다. 그리고 마당에 내놓은 큰 고무대야에 데운 물을 붓고 찬물을 섞어 가득 채운 뒤 나를 밀어넣었다. 이 집에서는 한 번도 안 싱켜주더나. 이게 뭐고? 어이구, 이 시커먼 떼좀 봐라. 어이구, 날아가던 까마귀가 저사님 하고 울거든. 아파. 발만 밀리고 나를 보는 기가. 어이구. 엄마, 아기 좀 달래. 뭐? 왜 때려? 그 뒤에도 한동안 강변마을에서 있었던 이야기나
외할머니와 외삼촌, 이모 이야기가 무심코 입에서 튀어나올 때마다 등짝을 맞았다. 그 여름의 기억은 굳게 잠긴 자물통처럼 내 몸 안에 묻혔고 나는 점점 더 고독해졌다. 그러나 어쩌다가 곤히 낮잠이 들 때면 매듭이 스르르 풀리듯 내 몸은 열려 강물 속으로 흘러간다. 땅바닥보다 더 낮은 바닥을 딛고 한 걸음 한 걸음 강물 속으로 걸어 들어갈 때 강의 표면은 따스하지만 물속은 서늘하다. 그 전체를 도무지 알 수 없는 탁하고 깊은 강물은 긴 척추를 휘며 근육이 단단한 물결로 내 몸을 밀기도 하고 감기도 하고 혹은 누르기도 하고 스스로의 부력으로 들어올리기도 하며 점점 더 깊은 곳으로 나를 데려간다. 나는 속수무책 떠내려가고 아래로 끌려 내려간다. 강물이 얼굴을 덮고 햇볕과 흙과 물고기와 수초의 냄새가 이마를 지나 다리 사이로 지나간다. 여기가 끝이 아니야 속삭이며 까마득히 낮은 바닥으로 나를 끌어내리는 강. 더 낮은 바닥, 더 낮은 바닥으로. 그리고 잠이 깨면 대각선을 그으며 아득히 밀려난 어느 낯선 강변이다. 나는 시간의 입자들이 잔광처럼 흩어지는 강변에 앉아 그의 여름이 비눗방울에 실려 둥둥 떠가는 것을 바라본다. 강변마을 함께 하셨습니다. 전경린 작가 전화로 모셔볼게요. 안녕하세요, 작가님.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먼저 현대문학상 수상하신 거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작가님께도 이런 외가댁 같은 존재가 있었나요? 저는 없었어요. 없었는데, 제가 태어나기 전에, 네. 외삼촌이 태어나면 덮으라고 애기 이불하고 배내옷 이런 걸 보내셨다는 이야기를 어머니한테 듣고서, 예, 외갓집이라는 건, 또 외가 식구들이라는 건 그런 거구나. 그런 따스함? 그런 걸 느끼고 상상을 했었는데, 예, 제가 조금 자랐을 때는 외갓집이 있었어요. 아, 그러셔서 그러면 이런 시골에서의 체험이나 이렇게 손만 이렇게 닿으며 먹을 수 있는 과일들이 있고 막 강물에서 놀이하고 그랬던 경험이 전혀 없으신가요? 그게 이렇게 전체적으로 한 장소라기보다 우리가 어린 시절에 자라면서 겪었던 어떤 굉장한 기쁨을 주었던 그 장소들, 그런 것들을 좀 모아서 만들어 본 거예요. 아, 예. 그러시군요. 예. 어떻게 보면 이렇게 끝으로 갈수록 강변에서 보낸 여름방학이 한여름의 꿈처럼 이렇게 느껴지기도 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리고 이게 실제로 존재하는 장소인 거였던가? 이런 생각도 네. 드는데 어떤 마음으로 그리셨나요? 그 소설에서 외갓집은 사실은 가짜 외갓집이죠. 네. 아버지의 그 여자인 그 처녀의 집인데 그 처녀가 몰래 이렇게 우리 집에 와서 이 소녀의 집에 와서 아기를 낳을 동안 이제 비밀을 지키기 위해서 이 집에서는 그 소녀 형제들을 이 처녀의 집으로 보낸 거죠.
네. 그래요. 그래서 그 소설 전체에서는 어떤 면에서는 아주 불행한 일이 일어났고 그 어른들이 자구책을 이렇게 강구하다 보니까 갑자기 외갓집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 소설이 이 소녀의 입장, 아무것도 모르는 소녀의 입장에서 볼 때는 낙원이지만 네. 그 장소가 아버지 입장에서 볼 때, 또 그 소녀의 어머니 입장에서 볼 때, 또 그 처녀의 입장에서 볼 때, 그 무엇보다도 그 소녀가 외할머니라고 믿고 있는 그 할머니 입장에서 볼 때는 아주 다른 이야기가 사실은 진행되는 거죠. 와, 그렇네요. 그러니까 네. 아이들의 시선에서 봤을 때는 더 없는 낙원이고 네. 다시 가고 싶은 그런 곳이지만 어른들의 시선에서 봤을 때는 이건 참 복잡하고도 불행하고도 슬픈 이야기가 골치 생기는 아프면서도 참 예. 근데 우리가 어떤 그 저마다 자기가 가진 기억이 그 전체 속에 놓일 때는 퍼즐처럼 네. 하나의 조각일 뿐이고 또 전혀 다른 이야기가 될 수 있다는 거. 근데도 그 어른들이 최선을 다한 그 선의의 행위들 이 그 아름다운 결과를 이렇게 만들어내면서 소녀에게 그 낙원의 기억을 선사한 걸로 그런 그 메시지를 주고 싶었어요. 그러게 말이에요. 어른들의 머릿속에는 얼마나 복잡하고 골치 아프고 참 이것들이 참 씁쓸한 그런 모든 상황들인데 그래도 아이에게는 참 고맙게도 그런 참 씁쓸한 현실들은 다 가려진 채 그 아이는 그래도 다행히 좋은 기억으로 남았으니 한편으로는 아이의 미래를 위해서도 좀 다행스럽다라는 생각도 들고요. 언제 어떻게 뭐 사실을 알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말이죠. 네, 그러니까 그 우리가 세상은 똑같은데 어린 아이의 유년 시절은 행복할 수 있는 그 비밀이 또 그런 건 것 같아요. 어쩌면 우리의 어린 시절의 기억 한 켠에도 그런 시간들이 존재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문득 들어요. 그렇죠. 그렇군요. 네, 요즘 어떤 작품을 또 쓰고 계신가요? 네, 이제 방학을 맞아서 조금 좀 시간을 활짝 열어놓고 긴 장편 소설을 쓰고 있어요. 그러시군요. 이제 방학을 하셨으니까 작품에만 쭉 전념을 하실 수 있으실 텐데, 다음 작품도 저희가 기대하면서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2011 현대문학상 수상자 강변마을의 전경린 작가와 함께했습니다. 스티븐 킹의 유혹하는 글쓰기 중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작가가 되고 싶다면 두 가지 일을 반드시 해야 한다. 많이 읽고 많이 쓰는 것이다. 이 두 가지를 피해갈 수 있는 방법은 없다. 지름길도 없다. 작가뿐이 아니죠. 뭔가를 이루는데 지름길은 없을 겁니다. 훈련과 반복이 쌓여야 원하는 뭔가를 얻을 수 있겠죠. 해가 바뀌면 계획들 세우시는데 그 계획 이루는데도 훈련과 반복밖에 없다는 거 다들 알고 계실 거예요. 중요한 건 행동이겠죠. KBS 라디오 독서실 전경린 작가의 강변마을 편이었습니다. 음악 강진호, 효과 안익수, 윤미원, 김기평, 기술 이흥규, 극본 서현이, 제작 서승표, 진행의 아나운서 김경란이었습니다.